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 인사 장준하에 대한 증언에 나섰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증언을 통해 장준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준하는 1975년 여름 재야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을 찾아가 3시간 30분에 걸쳐 밀담을 나눕니다. 내용은 장준하가 계획하고 있었던 대대적인 반유신 투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그리고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하겠다. 그리고 재야 29년 전 두 지도자의 은밀한 만남이 알려진 것은 최근 공개된 당시 중앙정보부의 문서를 통해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언과 중앙정보부 문서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장준하는 반유신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일지 모르지만 20일 뒤 죽음을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준하에 대한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준하가 죽던 날 그의 동향을 감시 보고한 중앙정보부의 관련 서류가 그저께 그러니까 1월 14일에 공개됐습니다. 모두 29년 전 장준하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입니다. 독립투사이자 언론인, 또한 재야 민주인사였던 장준하. 그는 이 땅의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은 75년 8월 17일. 군사 통제 지역이었다가 불과 보름 전에 개방된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9년 동안 그의 죽음이 추락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9년 전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은 인근 이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이었습니다. 정심을 묻고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한 2시 이후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 경기 도경으로부터 경비전화로 장준하 선생이 그 추락사를 하셨다는데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수기 순경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시각은 장준하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돼 있는 등산객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입니다. 신고가 되기 전 장준하의 죽음을 연락받은 것은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장준하의 집과 동아일보사에는 누군지 모를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죽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곳이 약사봉 계곡입니다. 장준하의 죽음이 추락사냐 타살이냐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의 현장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9년 전 장준하의 죽음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29년 전 가족들이 장준하의 시신을 옮겨서 처음 몸 상태를 살펴보았던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딱 이 자세로 놓으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머리를 그렇죠. 이렇게 요대로. 그리고 호준이가 여기 앉아 있었고 촛불을 쭉 둘러 있었고 저 밑에 그대로 물 그대로 흘렀고. 물이 그때 당시에 흘렀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님 거만했다고 하면서 예, 표시로 여기. 지금 이 갓발을 걸어놓으신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럼 언제 거셨던 거죠? 건가요? 여러분들 같이 여기 몇 번을 왔었거든요. 왔는데 왔을 때 여기다 표시해 놓자고 했고 또 원래는 여기 요 근처에 나무로 말뚝을 박아놨었어요. 저 입구도 그렇고 여기도 말뚝을 박아놨었는데 잊어버렸네. 장준하가 추락했다는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바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장이 이 바위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절벽이라는 데는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 정도 됐죠. 그날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곳이 바로 장준하가 추락했다는 암벽입니다.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람은 등산을 하던 장준하가 이곳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준하가 추락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암벽 아래서 시신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이 계곡 밑에 약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가 지금 현재 얼음이 얼려 있는데 이 바로 밑에 이제 벼랑에서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장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를 이제 처음 현장에 왔던 경찰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용환 씨가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추락 현장으로 주장되는 곳은 높이 14.7m, 경사 70도의 암벽입니다. 전문 등산가들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전부 다 암벽입니다. 암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타고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 14.7m의 절벽에서 떨어질 경우 약 1톤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돌로 이런 돌들 그대로. 아니 이게 아주 거칠게 부서져 갖고 이만한 주먹만하게 이렇게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신의 상태는 깨끗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대로 발을 헛디뎌서 바위에서 굴러서 떨어졌다면 얼굴이나 몸이 만신장애가 되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절벽에서 떨어졌으면 안 떨어지려고 손톱 밑에 뭐 이끼나 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외상도 전혀 아무것도 없고. 사고 직후 가족들이 찍어놓은 장준하의 시신 사진입니다. 추락했을 경우 생기는 골절이나 찰과상 대신 이상한 상처가 발견됩니다. 바로 오른쪽 귀 뒤쪽 급소 지점에 생긴 구멍입니다. 당시 민간 검안 의사는 무엇인가에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만 말한다면 이곳은 장준하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일 뿐입니다. 정확한 사고 장소도 죽음의 원인도 아직은 모릅니다. 장준하의 죽음에 대한 현재까지의 결론은 타살의 의혹이 추정되나 확인할 수 없다입니다. 의혹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검찰은 불과 사흘 만에 장준하의 죽음을 추락사로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관은 비공개지만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고,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와 민간 의사는 정보기관에 끌려가 신문을 받은 다음 관련 기록을 폐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있은 지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시신이나 사고 현장을 점검해서는 장준하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밝힌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언과 중앙정보부의 관련 서류는 장준하의 죽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장준하가 왜 죽었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준하는 죽기 직전 유신 정권을 위협하는 모종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준하에 관해 새롭게 공개된 과거 중앙정보부의 관계 문서는 5장으로 이루어진 위해 분자 관찰 계획 보고서입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장준하를 이른바 위해 분자로 정하고 특별 감찰을 시작하겠다는 이를테면 감시 활동의 계획서입니다.
보고서엔 장준하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시작하는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장준하의 불순 기도를 사전에 알아내 봉쇄해야 한다. 관찰 기간은 75년 3월 31일부터 계획 종료 시까지. 장준하에 대해 감시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행위나 스캔들 등 개인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동향을 매일 보고하도록 했고, 이전의 동향 보고와는 달리 이번 특별감찰 보고서는 3급 기밀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했습니다. 그 일지가 작성된 날짜와 시간을 보면 우회분자 관찰계획 보고가 작성된 이후, 즉 75년 4월 1일부터 이후부터 작성된 것이 상당히 양도 많고 매일같이 거의 작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심지어는 하루에 2회, 3회 또는 4회 이상 이렇게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분자 관찰계획 보고가 작성된 이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동향 관찰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위의 분자 관찰 계획이 시작된 것은 75년 3월 31일. 이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5년 3월 31일엔 이른바 사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자회담의 주인공은 김대중, 김영삼, 윤보선 그리고 양일동 통일당 당수. 반유신 투쟁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정치색으로 분열하고 있던 이들을 모이게 한 힘은 바로 장준하였습니다. 유신 체제가 선포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망명을 해서 하다가 납치 사건으로 강제 귀국을 하게 되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당시 굉장히 이 압박 속에서 행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분들을 목숨을 내놓고 묶어내면서 단일 그 대여 투쟁전선, 대박정희 투쟁전선을 만들어낸 분이 또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범민주 세력을 통합해내려 한 것입니다. 그보다 3년 전인 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장준하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은 유신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범국민 개헌운동으로 유신 이후 최초의 집단 투쟁이자 최대의 대중운동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대단한 호응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긴급조치가 발표된 그날 밤, 중앙정보부는 서류를 태우는 장준하의 모습과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는 그의 발언을 관찰 보고합니다. 긴급조치 1호는 장준하의 개헌운동을 막고자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반유신투쟁의 첫 봉화를 올린 장준하는 곧 체포돼 15년형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 장준하는 지병인 협심증이 악화돼서 혼자서는 눕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감옥에서 죽겠다고 버티던 장준하는 결국 11개월 만에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겠소.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하니 겨울 내일을 준비하시오.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입원해서도 장준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절대로 스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냥 놔두면 유신 일을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총통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순리적으로 저 사람이 이성에 기대가 순리적으로 물러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럼 순리적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물리적으로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었다고. 장준하 씨의 신념이었다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감격은 그해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도 무산됐습니다. 누구나 내가 죽으면 내 집이 어찌 되겠는가라는 걱정을 안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발전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장준하에 대한 위해 분자 관찰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즈음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결재를 해서 불법적으로 24시간 전화를 도청합니다.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맞기 반년 전입니다. 그 집차가 노골적으로, 검은 집차가 노골적으로 근접 미행을 하고 그랬죠. 대략 한 언제 정도부터 심해진 것 같으세요? 그게 하여간 100만인 서명 이후에 장 선생님 병보소 나오시고 그부터는 아주 뭐 그때서부터 같아요 저는. 이즈음 장준하는 김영삼, 김대중 등 정계 지도자들과 만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대중과의 접촉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번에 그때 장준하와 논의한 반유신 투쟁 계획을 증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희생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없으니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칩시다. 장준하의 반유신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증언은 장준하의 무력 봉기설입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장준하는 늘 말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고 관동군에서부터 이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뿌리를 가진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너무 쉽게 보고 그리고 이 정권을 학생운동 차원에서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상적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장 선생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총을 가진 군대만이 군사 정권을 청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학생들은 막 반발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 쿠데타 악순환에 우리도 같이 휘둘려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장선생님은 아니다. 애국적 군인이 양심적 군인이 있는 한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럼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총으로 세워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총을 가진 군대뿐이다. 평생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켜온 장준하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유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준하가 은밀하게 준비했던 대대적인 반유신 투쟁 계획 중에서 따라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장준하의 쿠데타설입니다. 장준하가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한 그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 계획의 거사일은 75년 8월 18일, 그러니까 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장준하, 그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 계획의 의미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장준하가 유신 정권에 있어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이때 한 일본인의 발언은 우리를 당황케 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일본 제국 최후의 군인이라 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大統領はあれだけ長くやってですよ。それでお金は一銭も貯めないし、それから自分の娘とか親類をですね、金持ちとか権力者と結婚させたりね、刑罰を作ったりね、全くしてないでしょ。でこれはね、日本の軍人ですよ。日本の伝統です。侍の伝統です。清廉潔白のね。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말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28살까지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는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의 군사 간부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특등 일본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후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추진한 대외 정책은 한일협정 체결이었습니다. でそれは日本に対する親近感じゃなしに日本と同じようなところまで韓国を、高めようとそういうことですね。それはありました。それはもうあらゆるところにありました。日本と同じところまでね。で政治家が、腐敗をしないようにとかね、日本と同じところまで持ってこうとしたことはいくらでもあります。だけど日本に親近感ということは別ですね。みんな韓国のためです。 장준하는 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외칩니다. 일본의 학도병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에 투신했던 장준하는 스스로 일본군이 됐던 박정희와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장준하는 한일협정을 굴욕 외교로 보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는 투쟁 연사가 됩니다. 한일협정을 추진하는 박정권의 민족주의는 사치스러운 외국의 호텔에서 향수에 젖어 흐르는 눈물입니다. 당연히 받을 청구권 대신 일본의 경제협조를 끌어들여 우리의 살림을 맡기는 것은 매국 외교이며 한마디 반항도 못하는 정부의 자세는 굴욕적 자세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전권 대표 이동원 마침내 한일 협정은 체결됩니다. 밀실 협상으로 진행된 한일 협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당한 청구권과 맞바꾼 것은 헐값의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장준하가 한일 협정을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독립지사 출신인 그의 민족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본만 도입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한일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래지 않아 한국의 실업가들은
일본 업계의 매판 자본가로 전락하고 반민족적 군상이 다시 날뛰고 그들을 발판으로 하여 불순한 정치 자금의 끈앞풀이 우리나라 정계를 좌우하게 될 우려는 너무나 많다. 사상계 폐간으로까지 이어진 장준하의 발언은 이후 현실로 드러납니다. 국회의원 김두한이 똥물을 던지며 비판했던 사카린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66년 한국 비료는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해 들어와 엄청난 이득을 거둡니다. 정치 자금을 둘러싸고 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한 대표적인 부정부패였습니다. 정경유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본도 아주 대표적으로 정경유착이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관료들이 이 정부에서 퇴임을 하면 중요한 기업 같은데 고문으로 가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델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본식 모델의 영향. 그러니까 소위 일본을 일본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도 한국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 전체가 어떤 정부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수 왕초 박정희. 사카린 사건 이후 장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편향적인 경제 정책과 그 부작용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장준하는 곧 국가 원수 모독죄로 구속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나의 젊음을 조국의 재단 위에 바친다. 해방을 꿈꾸며 청년 장준하가 한 말입니다.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재단에 바친 사람이다.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에서 젊은 군인 박정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독립군을 거쳐 제야 민주투사의 길을 걸었고 한쪽은 일본군을 거쳐 독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장준하는 도덕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제부터 정치인 장준하의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준하를 그저 제야 민주투사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장준하는 1967년부터 박정희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외놈과 총칼을 겨누어 보았지만 감옥에 가지는 못하였더니 독재의 암문을 걷고자 민권투쟁 대열에 나선 지 10여 년. 나의 두 번째 감방살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나에게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십시오. 장준하는 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갇혀있어 말할 수 없는 옥중 연설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장준하의 선거운동은 가난한 부인이 들고 다닌 사탕꾸러미가 다였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다가 사탕 많이 넣어가지고 휴지 넣어가지고 그저 덮어놓고 자꾸 돌아가라 하다가 아들이 코 흘린 것은 코 닦아주고 그저 미끼도 닦아주고 사탕들 몇 알씩 집어서 입에 넣어주라. 그러면 돼. 사탕을 그냥 가득 넣어가지고 가만 보면 가서 좀 인사하게 되면 예 장준하 씨 부인이죠? 가세요 가세요. 아이고 틀렸구나 또 한 표 없었구나. 그래서 난 그게 진짜 안 된다고 가라는 줄 알았더니 안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소리예요. 6월 8일은 제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11개 정당에서 700여 명이 출마해서 평균 5.4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훗날 부정선거로 악명을 떨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준하는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됩니다. 장준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보여주는 옥중 당선이었습니다.
독립군 출신인 장준하가 선택한 상임위는 다른 의원들이 맡기 꺼려하는 국방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하는데 국방위원 할 때 친구가 와서 누런 수표 내주면서 이거 명함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은 자기 아들 입선해서 뭐 후보로 오는데 뭐 그때 뭐 집 한 칸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던가 뭐 그러면서 그래요. 너 빚 따갖고 좋지 않느냐고. 왜냐면 빚쟁이가 집에 와서 자다시피 했거든요. 아주 참 속상했어요. 와서 그냥 매 아침 저녁 와서 성화시키고 그냥 막 집에 와서 자다시피 하고 그러는데 이 영감님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절 없고 어떡하면 좋을지. 영감님 들어오시기 전에 다 돌아가면 뒤져봤더니 명함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저 명함 안 찍으셨어요? 명함 없으니까 난 명함 안 찍었어요. 난 명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런지 알죠 그래. 그래서 가만히 거기 저 도장 찍어주면은 돈 얼마 주고 얼마 준다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내 심정을 알게 해서 미안하오. 참 미안하오. 그래서 그날 난 명함 안 찍었다고 가만히 있더니 내일 아침 내가 밥할 때니까 당신 국회 나가지 그래요. 그러면 말 다 했죠.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준하의 의정 활동은 많은 일화를 남깁니다. 장준하는 유일하게 독립군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장군들은 회의나 국정감사 때 장준하에게만큼은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때 가장 큰 쟁점은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장준하는 월남에 다녀와서 군대 급식 비리 문제로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파월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이 여당 의원들에게 수없이 건의해도 고쳐지지 않던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야당 의원은 군과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준하는 예외였습니다. 근데 장준하 선생은 나도 놀란 게 참 작전이다, 뭐 전술이다, 전략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야전군의 작전 어떻고 하는 그걸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그랬다고. 장준하는 직접 군대를 방문, 문제를 하나하나 파고들어 해결합니다. 혹독하게 추운 향로봉을 방문했을 땐 장교들의 의복비를 줄여서 사병들의 군복을 두터운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덕분에 사병들까지 장준하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장준하는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의 증액을 요구해서 군부를 의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초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부의 신임은 두터워졌습니다. 내가 알 때도 그 장준하 선생에 대한 평가 또는 인식은 우리 군의 대령급들이나 또는 사병들이까지 아주 광범위한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받고 있었고 존경받고 있다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장준하 선생이 대통령을 입후보에 따게 되면 나는 정치라는 걸 모르고 정치를 하지도 않았고 정치라는 건 나 아주 안 되는 감싸고 있지만은 그런 분이 대통령 출마했다게 되면 정말 저 맨발로 뛰어다니면서라도 운동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야. 야당에서도 장준하의 신망은 높았습니다. 그는 야당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었습니다. 67년 대선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윤보선을 만들었고 75년엔 야권 사자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67년 첫 야권 통합을 이뤄냈을 즈음 미국 대사관에서는 은밀하게 두 가지 상징적인 물건을 장준하에게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의 길이라는 정치 전략서와 미국 정계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자였습니다. 장준하는 범민주 세력을 통합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야당의 최고위원까지 오른 정치인으로서 놀랍게도 그는 군부의 신망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범민주 세력의 대대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장준하의 계획을 눈치채고 위해분자 관찰이라는 특별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장준하가 비밀리에 준비한 마지막 반유신 투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장준하가 죽은 75년 8월 그의 행적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준하는 부인의 종교인 천주교식으로 결혼 예식을 다시 올렸고 독립군 시절에 연을 맺은 김구 주석과 이범석 장군의 묘에 격식을 갖춘 참배를 했습니다. 장준하는 임시정부의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폭탄을 던지러 떠나기 전 결별식 때 썼던 태극기입니다. 장준하가 평생 지니고 있을 거라 말했던 이 태극기를 한 대학교에 기증한 것도 이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또 뭔가 또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가까웠나 보다. 그거 좀 진짜 자기 목숨 내놓으셨구나. 그리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이왕 아무튼 나라에 목숨 바치겠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를 전후로 장준하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장준하의 움직임에 중앙정보부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네, 아까 위해분자 관찰 계획 보고서가 작성된 그 시점에 기록된 동향일지를 보면 그 하루에 2번, 3번씩 이렇게 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8월 11일인데요. 8월 11일은 시간을 달리해서 3번 정도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월 8일에는 여기 보시듯이 하나, 둘, 셋, 넷 4회에 걸쳐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날은 또 공교롭게도 그 장준하 선생님이 8월 9일날 광주로 내려가는데 그 광주로 내려가기 전날이거든요. 이처럼 장준하 선생님이 움직이는 것 또한 서울을 떠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정보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눈에 띄는 것은 중앙정보부의 8월 9일자 동향 보고입니다. 장준하가 광주에 간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광주지국에 별도의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장준하가 광주로 내려가 만났던 사람은 홍남순 변호사였습니다. 장준하와 함께 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홍남순 변호사는 현재 아무런 말도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홍남순 변호사는 75년 장준하와 광주의 무등산에서 나눴던 반유신 투쟁에 대해 증언을 남겼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8.15 경축일기에 10여 명 정도의 인원으로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중인데 18일 내지 20일경에 발표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장준하가 홍남순 변호사에게 밝힌 반유신 투쟁의 내용은 보름 전 김대중과 나눴던 투쟁 계획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 75년 7월 말 8월 초에 전국을 순행을 하셨다고 그래요.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그래서 전국적인 봉기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되면 홀로라도 지리산에 들어가서 무장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했다고 그래요. 장준하의 마지막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준하의 쿠데타설입니다.
장준하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이해학 목사는 그날 장준하의 분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장선생님 상당히 온화하시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감하셔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갔는데 장준하 선생님이 딱 굳어 계셔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몇 가지 말을 건넸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침묵으로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민망해서 장 선생님 어떻게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말은 전혀 그 쾌념도 하시지 않고 장관이 그렇게 좋아? 하시면서 그 어떤 배신당한 표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해학 목사와 장준하가 함께 수감돼 있던 그해 74년 9월 14일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을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하며 김재규와 관련된 기록을 훑어보다가 또 하나의 74년 9월 14일을 발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범 김재규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네, 처음 만날 때 접견할 때 내가 접견을 하면서 쓴 건데 바로 그게 79년 11월 29일 이날이 첫날 첫면에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그때 한 말을 보면은 적어놨는데 자기가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두세 번 보고는 민주헌법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얼마 있다가 내 목숨과 독재체제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건설부 장관 사령장을 받을 때도 권총을 사실 휴대하고 74년 9월 14일 청와대 갔다 하는 얘기고 구체적으로는 74년 9월 14일 날 건설부 장관 사령장 받을 때 행동으로 한번 옮기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실행하려고. 그렇지, 처음 실행.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7년 동안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번에 걸친 암살 시도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74년 9월 14일 장관 임명식 때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김재규는 권총을 감추고 있었기에 양복 주머니가 불룩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재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준하가 김재규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장준하 얘기 알았으면 벌써 법정에서 변호할 때 이용했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게 역시 사람 볼 줄 알고 훌륭한 사람한테 존경할 줄 알고 의리지킬 줄 알고 이런 점들이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제 최소한 지금 장준하 씨하고 지금 김재규 관계가 아주 소위 혁명을 모의할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쩐 의사가 사나이끼리 통하는 의사가 통했다라고 하면은 내한테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그때 분위기로는. 그거야 참 좋은 소재 아니요. 변호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장준하가 죽음을 맞았던 75년 그해 봄 당시 건설부 장관이었던 김재규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재규 씨가 건설부 장관을 할 때 지금 서소문 중앙일보사에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무슨 냉면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만나는 것처럼 해서 장 선생님이랑 만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행을 했을 때인데 같이 그때 만나면서 저보고 인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근데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죠. 그럼 인사를 하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재규가 군에 몸담고 있었을 때 장준하가 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군부에도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김재규 얘기를 저희에게도 하셨어요. 김재규 씨가 보안사령관 할 때 저 사람이 보안사령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김재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 들은 게 대략 한 언제쯤이었어요? 장 선생님이 그 개헌청원 서명운동 전후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군에서도 호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값을. 그리고 방송 닷새 전 예상치 못했던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새에선 제거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박세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세정이란 이름은 장준하가 죽음을 맞은 75년 여름 중앙정보부의 동양보고에 여러 번 등장한 인물입니다. (75년) 봄엔 장준하와 자주 산에 갔었고 특히 장준하가 죽음을 당하기 일주일 전엔 광주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장준하가 죽은 후 홀로 비석을 지고 올랐던 무술인입니다. 그는 75년 장준하와 함께 산에 올라 나누었던 얘기를 전했습니다. 60년대 삼성개헌 반대 때부터 필요성을 느꼈죠. 이렇게 반체제, 반독재 운동의 어떤 한계,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제 자신이 또 뭐 좀 무술인이고 그런 걸 좀 연마를 했었고 해서 주위의 뜻을 같이 하는 무술인들, 이런 그 유단자들을 데리고 산악 게릴라 훈련이라고 할까? 예행 연습, 산악을 타는 것, 또 뭐 사격 훈련, 뭐 이렇게 수리탄 던지기 이런 걸 쭉 해왔었죠. 그는 이 사실을 장준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 OSS 훈련 받으셨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도 게릴라 활동이 그런 운동이 실전에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비밀을 지키고 젊은 혈기에 그냥 여러 사람이 알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확고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대원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신중을 기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 죽음과 함께 실체가 묻힌 장준하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을 쫓으면서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놀라운 행적과 고민을 만났습니다. 어찌 단 하나 어른의 묘도 없이 한결같이 젊은 학생의 묘뿐인가.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들을 가르친 교수나 교사는 왜 단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는가. 소위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는가. 장준하의 생명을 건 마지막 투쟁의 거사일은 75년 8월 18일. 그러나 바로 하루 전 의혹에 쌓인 채 죽음을 맞습니다. 76년 중앙정보부장이 된 김재규는 장준하의 가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군사 누가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 장 선생님이 그 추락사한 게 아니고 이건 정권 자음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 정도로 얘기했던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랬어요. 아 이것이 정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보부가 아니면 어디냐. 그리고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준하의 죽음에 대해 밝힌 마지막 증언입니다.
70년대가 되면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인 행동이 모두 제약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장준하 선생이 아주 유일하게 박정희를 대놓고 욕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참 용감한 분이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장준하 선생이 이 지식인들이나 또는 제야나 정치인들 모두에게 그나마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식민지 시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시면서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사회적으로 오점을 남기신 부분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이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서서 나가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중심점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반대 한 축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방 30주년을 맞이한 시국 성명서 발표설부터 무장 봉기 그리고 군부와의 연계설까지 장준하의 마지막 반유신 투쟁에 대한 증언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장준하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장준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던 한 장의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장준하가 죽음을 맞은 29년 전 8월 17일 바로 그날 중앙정보부가 장준하의 동향을 감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9년 동안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괴 전화의 주인공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죽음을 알려준 괴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 전화의 주인공을 중앙정보부는 전화도청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혹여 지금 여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타살이라는 그 의혹으로부터 만약에 타살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김여준이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그 고리, 연결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모 씨는 유일한 목격자로 장준하가 추락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김모 씨가 그때 당시 중정의 유급정보원 PA였다라는 진술이 있거든요. PA 대장이 있고 PA 뭐 여러 가지 PA 첩보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들을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김모 씨를 조사했지만 그는 중앙정보부 문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그리고 국정원의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국가기관이 책임이 있다, 없다, 여기 가령 뭐 타살을 했다, 안 했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만약에 개입됐다면 그 개입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서 사죄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정말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 국가기관에 대한 앞으로 국민의 신뢰도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면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따로 저희들과 별개의 기관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장준하가 왜 죽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장준하의 마지막 거사와 그리고 죽음. 당시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과 중앙정보부의 관련 서류는 당시 유신 정권이 그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되지만 그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밝혀내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1차 조사 때 타살의 의혹은 있지만 진상규명 불가로 판정났던 장준하에 대한 2차 조사의 시한은 올 4월까지입니다. 정보를 감추는 것이 습관화된 정보기관과 그동안 두려움으로 숨어버린 관계자, 그리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목격자는 이제 역사 앞에 용기를 가지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역사적인 인물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29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온전히 밝혀내는 것이 그가 늘 말했듯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